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아카데미로 정말 모시고 싶었던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저희가 그 증시각도의 TV 채널 역사상 가장 아카데믹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그 저기 KBS나 MBC 이런 데만 나가시지 유튜브는 오늘 처음이시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각국 정부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재정도 지출했고,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는 2008년도에는 은행권으로만 뱅뱅 돌았던 돈이 이제는 시중 일반인들의 주머니에 꽂혔거든요. 그야말로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MMT가 실현되고 구체화되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하고 났더니 없어졌던 인플레가 다시 재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MMT라는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적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화학된 논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제가 뭐 그 MMT 입문서를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현대화폐 이론 그 학파에 무슨 뭐 그 이렇게 뭐 대변자거나 그 뭐 신봉자거나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의 칼럼을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런 칼럼이 나온 것도 한번 봤고, 네. 국내에 있는 그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봤는데, 저는 좀 그 오해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상황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화폐적 현상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 얘기가 결정적으로 반박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2010년 동안에. 아까 그러니까는 양적 그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만 돌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각도기님께 왜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 지난 한 4, 5년 전까지는요. 그게 비판의 논리였지. 비판의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의 논리였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양적 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08년, 9년으로 잠깐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네. 그때 금융기관들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그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그 비판이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2010년, 10년대 내내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고 자산시장만 들끓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좀 기억을 되살리시면 2010년대 중반에는 뭐 D의 공포다 해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이제 접어둬야 된다. 그래서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장 2020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 연설을 할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필립스 곡선은 잊어버려라. 그거 저 돈 푼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지금은 우리는 실업률에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당분간 돈 더 풀 거다. 이런 게 2020년의 메시지였었어요. 네. 작년까지도 그랬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을 조금 살려보면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에서 오히려 반박을 당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는 유동성을 많이 풀면은 그게 은행으로만 멈출 리가 없고 은행에서 다시 시중으로까지 다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얘기로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2008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나타난 거는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오히려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걸 코넌드럼이다. 그러니까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네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말하자면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은 그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매력이 이제 자극이 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통화 이론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어떤 단절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들어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의 다시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 지난 10년간을 보자면 오히려 반박을 당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MMT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MMT 이론이 이렇게 좀 속류적으로 좀 오해가 되다 보니까 딱 요 버전으로 그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걱정 말고 돈 팍팍 풀어라. 돈 팍팍 풀어서 경기 살리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난 현상은 경기는 침체되고 돈은 풀었더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반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MMT 논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전할게요. 이분들은 그 양적 완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인플레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분들이 얘기할 적에 이분들이 인플레이션 그 걱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주로 그 조세 징수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폐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로 뒷받침되면은 정부의 징수 능력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그 세금을 늘리고 증세를 하고 징수 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화폐의 쓰임새를 강력하게 보장하지 않는 한 화폐 자체의 구매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증세 쪽은 보지 않고 그냥 푸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증세만 있는데 되고 징세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증세를 해가지고 그 화폐 가치를 보장을 하지는 않고 그냥 재정 확장만을 하게 되니까 이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세금으로 이렇게 그 환원까지가 잘 되어야만 MMT가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MMT론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전에 뭐 아르헨티나 위기라든가 여러 번 왜 하이퍼 인플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의 조세 징수 능력이 단단히 뒷받침돼서 화폐 가치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적시에 적소에서 돈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재정 운용의 능력을 유지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뿌렸는데 이렇게 논에 물을 댔는데 어떤 논은 좀 지류에 있는 논에는 물이 안 들어가니 그게 문제다.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왔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MMT 론자들은 그냥 훨씬 더 돈을 넘치게 부어서 안 들어가는 논이 없게 다 물을 봐주고 대신에 물을 뺄 때 잘 빼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면 될까요? 지금 물의 예를 드시니까 그걸 조금 발전시켜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라고 보는 거는 밑에 그 화폐 수량서를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근데 화폐 수량서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코페르니쿠스 문헌에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화폐가 그 지금 논을 돌아가는 물이다라는 식의 액체가 유통을 한다라는 그런 메타포에 비기고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MMT는 이걸 반대해요. 화폐는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폐의 본질은 뭐냐면은 채권과 채무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가 가치를 갖는 이유를 갖다가 정통이론에서는 밑에 뭘 깔고 있냐면 화폐라는 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상품이라는 걸 깔고 있는데 MMT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정부가 발행한 하나의 채권 채무에 불과하다. 근데 이 채권 채무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의 채권 채무 즉 그 조세 징수 있죠. 정부가 세금을 확실하게 거둘 때 걷는 역할을 해줘야 사람들이 화폐를 들고 있을 때 이걸로 세금을 거둘 때 쓰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화폐가 가치를 갖는다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확장을 하거나 또는 금융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잘 봐가지고 그 화폐의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세 징수 능력을 함께 활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증세 정책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정부 정책을 보면은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확 이렇게 재정이 확장이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3월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MMT 쪽의 이론을 좀 직접 보시고 싶으면은 레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뉴욕에 이제 바나드 칼리지라고 이제 그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레비, 그러니까 LEVY인데 레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면은 올해 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MMT 쪽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MMT 이론이 역점을 두는 거는 돈 팍팍 풀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시경제의 균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다라는 거예요.
즉 부채가 네네. 부채의 전체 사이즈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게 위험 요소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채의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고 대외 부채가 있잖아요. 네.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그 부채의 구성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올 수도 있고 거시경제에 불황이 올 수도 있고 네. 요걸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 MMT가 이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분들이 한 98년, 90년대부터 네. 이 방법론을 사용해 가지고 2000년대 중반쯤에 그 세계 그 금융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한 7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건 그냥 뭐 자의적으로 뭐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한 방법론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략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전반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 네. 있다는 걸 지적을 했었어요. 예, 요게 이제 MMT의 제일 중요한 강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채 구성. 부채에 뭐가 문제가 되면 위기가 온다고 하는 걸까요? 이분들이 말하는 건 이래요. 그러니까는 부채가 지금 말한 세 부분, 정부 부문하고 대외 부문하고 민간 부분 세 부분 있죠. 네네. 세 부분에서 항등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채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의 부채와 그 채권을 합쳐보면 항상 0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대외 부분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는요. 정부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 한 민간이 부채를 줄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받아줘야 돼. 그렇습니다. 카운터 파트너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항등식 관계이기 때문에 네. 대외 부분이 고정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은 민간이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민간이 그 부채가 반대로 마찬가지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 쪽에서 정부가 균형 재정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부채를 줄여나가게 되면은 네. 그런데도 저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금융적인 부가 늘어나면 그건 고스란히 민간 부채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그 위기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부도 부채가 많으면 일방적으로 정부 부채가 많아도 그럼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당연하죠. 것도 문제가 되긴 하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시점을 봐가지고 정부의 부채하고 민간의 부채를 봐가지고 네. 상황에 따라서 한쪽이 한쪽을 끌어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 구조를 갖다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2000년대에 들어온 상황에서는 어떤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정부는 계속 균형 재정을 고집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어떤 작동이 모조리 민간 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니까 2008년도 리만 사태 이게 거고. 거시경제 정책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하이먼 민스키라든가 네네. 그게 이제 MMT도 연결이 되는 한 오랜 전통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성과를 거뒀던 거는 많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분들이 지금 2022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주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네. 현재의 고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네. 한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은 뿌렸는데 다시 그러면 그건 징세로 걷어야 돼요. 징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 스테파니 켈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대변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보죠. 우리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분들은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뭐냐면은 부채 때문에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초부터 굉장히 명확한 일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정부 부채 어마어마하고요. 네. 지난 한 20-30년 동안 이른바 레버리지 이코노미라는 게 네네.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민간 부분, 정부 부분을 할 것 없이 이 부채로 어워시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한 10년 전에 봤었던 차트인데 그 세계 대공황이 벌어질 때 1929년 당시에 그 세계 GDP, 세계 총생산 대비 그 전 세계 총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네. 그때의 그 당시에 그게 한 5배, 6배 정도였었어요. 10년 GDP 대비 5배. 예, 예. 1929년 직전에 예, 대공황 예. 전에. 네. 최근에 저도 뭐 그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부채는 지금 사방에 지금 편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이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1980년에 그 79년에 폴 볼커가 이렇게 13%짜리 금리를 20%로 올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부채가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제3세계 외채 정도나 있었죠. 채권 자체가 발행이 본격화된 게 사실은 SNL이라고 저축 대부조합의 예, 그 예. 모기지가
채권화되기 시작하는 예, 그렇죠. 살로몬에서 80년대 얘기. 살로몬에서 그거 한 그때부터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채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나온 게 80년대 얘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MMT. 예. 왜냐면 진짜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다 죽는다. 부채가 다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무슨 둠스데이 머신 같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면 그 금리를 올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1년 이상 갈 수도 없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얘기는 맞았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저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기회 닿는 대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무시를 당했죠. 네네네. 고금리가 뭐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뭐 등. 네네네. 물론 이 기간은 상당히 지속될 겁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 고금리 정책에 한계가 있고 네. 대신에 적극적인 증세 정책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어떤 맥락에서 보시면 되냐면은 미국이 지금 진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네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지점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 보조금법이라고 보통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왜 제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냐? 이 법의 실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요. 부자 증세, 기업 증세예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세출하고 세입을 갖다가 차이를 벌려서 한 3천조 달러 정도를 갖다가 정부 재정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하원의 그 예산 예결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21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MMT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 언급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증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으로 증세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이 없지 않고 네.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패퇴하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번지수를 잘 잡았습니다. 이거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번지수를 잡아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데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MMT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세상에 돈을 막 뿌려서 돈이 넘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게 하라라고 인식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MMT 이론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결국 MMT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을 따라서 이 지경에 온 게 아니냐는 일반적인 일반론이 있는데 실상으로 MMT 이론가들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대차 대조를 제대로 맞춰야 된다. 즉 그 지출과 세입을 맞춰서 그 균형 재정 그것도 일종의 균형 재정이네요. 그러니까 재정은 균형이 아니고요. 네. 대외 부분, 정보 부분, 민간 부분에서 네. 전체 경제에 있어서의 부채 구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네. 이걸 이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필요하다면은 확장 재정 같은 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신에 거죠. 확장 재정을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징세, 예, 세금을 증세를 했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돈을 뿌린 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장치가 있어야만 MMT가 완성이 된다. 그게 약하면 인플레이션도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IRA법도 일부 MMT 이론의 예. 구체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보니까 말입니다. 예. 사실 이런 부채 레버리지 80년대 이후에 레버리지 이코노미라고 말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채 시대가 온 게 누구나 좋잖아요. 누구나 도덕적 해이고 예. 그리고 자본가들은 더 신나고 예.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니까 예, 이미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자본을 늘리기가 더 좋은 세상이니까 예. 근데 일반인들도 당장 배고프고 주머니가 비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예. 좋고 모두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징세 관련해 가지고는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예, 지금 뭐 우리 저희 주식 관련해서는 저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하고 증세해라. 그걸 제대로 바터를 쳐라. 그러지 않으면 저도 반대한다. 저도 그 입장이거든요. 양도 차익과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있으면 조세 저항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제가 그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조세 그 징수 그 문제 그 형평성 문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레버리지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행복한 뭐 그냥 빚내면 되는 거니까 대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람들의 통념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사실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절에 생겨난 틀인데
이걸 주된 주범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주된 주인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앨런 그린스펀을 뽑고 싶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이 금융 시스템을 함부로 그 날뛰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은 1930년대에 나타나서 네. 요게 대략 한 60년대, 70년대까지를 지배하거든요. 29년도 대공황을 맛보고 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통화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이 나타나면서 네. 얼마든지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이론 구조는 이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완전하고 여기 있는 투자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리스크 계산하고 수익성 계산을 다 해서 그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만 보장이 된다면은 다 알아서 그 밸류에이션도 다 되게 돼 있고 적절한 유동성 조절도 되게 돼 있으니까 all you have to do. 그러니까 그냥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다. 금융시장의 모든 규제를 풀면 된다. 그러네요. 시가평가 제도라는 그렇습니다. 거. 저 2008년도 리만 사태의 마지막 결정타가 시가평가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예. 사실 그 시가평가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작살나니까 이거 다시 바꿔달라고 장부 그 배후에는 90년대부터는 앨런 그린스판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린스판의 논리는 이래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참 굉장히 그 무지막지하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한 논리인데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탐욕하고 공포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면은 최고의 합리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규제도 필요 없고 탐욕과 공포만 지배할 수 있도록 판을 짜면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게 이 사람 철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그린스판이 실제로 했던 일을 보면 계속 금리를 내렸어요. 네. 9.11 테러 이후 정말 미친 듯이 금리를 내렸죠. 90년대에도 계속 내렸습니다. 무슨 건수만 있으면은 구실 잡아서 계속 내리고.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영웅이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뭘로 규제할 거냐? 금융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합리적으로 금융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 하면 된다라는 거. 네.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 9년에 있었던 게 그 그린스판 신화가 무너지고 의심을 받게 된 그 문제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과연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나와요. 네.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왜 사람들이 보통 MMT를 오해하는 거 있죠.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돈 풀어서 해결하자. 네네. 이걸 실제로 프랙티스한 사람은 사실 버냉키죠. 그러니까는 이 버냉키 의장이 있을 적의 이론이라 이 사람이 보통 통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통화주의자가 보통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 통념하고 다르게 위기가 닥치면 돈 풀어서 해결하려고 결국 귀결됐거든요. 네. 요번에 노벨상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이론이 돈 풀어서 금융기관 몇 개를 탄탄하게 지키면은 시스템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네. MMT론자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은 이 이론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버냉키가 10년 동안 했던 거를 그냥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이코노미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난 30년 동안 이게 왜 관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앞으로도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데이비 씨가 지금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니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사실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뭐냐면 지금 이런 부채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탱이 될 수 있느냐? 금리가 고금리로 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해서 금리가 과거 대비 완전 저금리가 이제 40년 역사의 장구한 그렇죠. 채권 금리 하락, 즉 채권 가격 40년 상승장이 끝났고 예. 대상승이 끝났고 인류 역사 가장 긴 상승장이 끝났고 채권의 시장이 예.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면 이제 그러면 부채의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럼 부채의 규모가 줄어들 때 우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인사이트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투자자들한테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이건 사실은 그 중력이 거꾸로 뒤집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벤치마크의 움직임이 거꾸로 뒤집힌다는 얘기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의 한 세대 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바꿔요. 제가 채권 시장 계속 관찰을 했는데 올해 내내 얘네들이 이제 곧 불경기가 올 거야. 곧 불경기가 올 거고 곧 그러면 금리는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인 거고 지난 6월달과 10월달에 두 번 패닉 이후에 또 다시 그런 생각을 다시 갖기 시작해요. 제가 옆에서 관찰자로서 채권 시장 이 흐름들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 이 40년간의 어떤 습성, 관성 이것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부채 시대의 최고 향유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채가
앞으로는 그러면은 과거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다른 건가요?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채를 전 세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연착륙이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부채의 구조를 보면요. 민간 부채도 부채고 정부 부채도 부채지만은 리스크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네. 정부 부채는 그래도 조금 이 리스크 관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국제적인 채권 시장에서 뭐 자경단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는데 네. 민간 부채는 이게 말이 민간 부채지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증세권도 있으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계속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은 수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격차도 크고. 예. 네. 그리고 민간 부채는 이게 말이 하나지 가계 부채도 있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지 가지가지니까 여기는 거의 럭비공처럼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은 어느 나라는 민간 부채가 훨씬 더 많은 데가 있고 어떨 때는 그 국가 부채가 많은 데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적절히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랑 직결됩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부채를 구조 조정한다는 거는 정부가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민간 부채 일부를 끌어안기도 하고 또는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채권을 마련해 가지고 금융기관한테 넘기기도 하고 등등의 과정인데 이게 몽땅 제일 첨예한 정치적 쟁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조세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말이 되느냐 등등등등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벌어졌던 거는 투자자들의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냥 그야말로 몰린격적으로 임퍼스널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부터 이 부채가 구조조정되는 상황은 상당한 정치적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보시면은 좀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 계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경제학 교과서를 덮고 신문의 정치면을 계속 보셔야 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담론의 흐름이 어떠는지도 계속 그 레이더를 열어 놓으셔야 되고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론 얘기하자면은 이 부채의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일이 되는 거죠. 네. 하나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데 MMT는 이제 그 징세권을 가지고 완화된 통화를 조절한다, 네.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근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채 시대에 진짜 여기서 얼마나 더 늘어나야 해 하는 이런 부채 시대에 그 MMT 론자들이 여기서 더 쓸 수 있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하는 예, 예. 이 이론이 예. 과연 타당하냐? 오히려 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예, 예. 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MMT 이론에서 그 장부, 회계 장부에 놓고서 항등식 이걸 맞추는 측면만 얘기하게 되니까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 MMT 이론의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역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돈 걷어가지고 그럼 뭐 할 거냐? 네. 이게 뭐 부채 구조조정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뭐 그거랑 겹치기도 하지만 역동적인 산업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야 된다. 자원 배분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요. 지금 올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오르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 중에 하나가 기술주 부분인데 네. 이 벤처나 이제 기술 쪽 하이테크 산업 쪽은 이게 상당히 이 수익성은 좀 의심스럽지만 한 3년, 5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저 유튜브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익을 낸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기업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의 지평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 사업 정리해야 되거든요. 3년 안에 뭐 쇼부 안 나면 죄송합니다. 3년 안에 승부 안 나면 그냥 접어버려야 되는 예, 거죠. 털어버려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해고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던데 네. 지금 근데 지금이 고금리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기술대 사이클로 보자면은 아주 큰 규모의 기술 전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IT 부분에서 미래적인 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격적인 산업 구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금융 상황이 이래 가지고서 이 투자의 시간 지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기술 전환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러면 투자 그 산업 구조가 이제 노후화되면서 또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정부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이 재원으로 국가 투자 은행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역동적인 산업
부분에다가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이게 또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해서 하려고 그러는 일이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거를 강력하게 저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다시 역동성을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채 문제 해결은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가지고 국민 소득이 증대해서 그걸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쪽으로 이제 재원을 옮기는 걸 주로 강조를 합니다. 큰 틀에서 케인즈주의네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케인지언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저처럼 이제 자본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입장과는 조금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각에서 세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부채라는 것 때문에 하나 할 일을 두 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테슬라 덕분에 제가 보기엔 전기차 시대가 한 5년에서 한 10년 빨리 온 것 같은데 걔네들이 사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구하지 못했으면 불가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애플의 시작도 옆에서 투자자가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를 받아서 역동적인 산업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자본에 돈을 주는 이런 거는 결국은 부채의 시대에 더 강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산업의 발전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산업이 또 민주화하고도 연결돼서 더 보편화된 기술 향유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부채 시대를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저는 이 자본시장이나 부채 문제를 접근할 적에 뭐 좌쪽이 됐든 우쪽이 됐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건 우선적으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치 개입하는 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뭐 부채라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통화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근본 위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든가 100% 뱅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한숨이 푹 나오는데 이분들은 자본주의 역동성의 문제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밖에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슌페터 같은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부채라든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게 되면은 있지도 않은 돈을 지네들끼리 장부로 맹글어가지고 막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밖에 못할 일을 두 개, 세 개 할 수가 있게 되고 저축으로 해가지고 지으려면 100년 걸리는 공장을 5년 안에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핵심이라는 게 슌페터 얘기였거든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혁신이고 장점인데 이게 그러면은 역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채라든가 자본시장은 너무 중요하고 이 빠른 속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역작용이 되는 거는 이게 산업의 역동성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 자체로 하나의 부후화된 투기라든가 투기적인 금융 행태로 지대추구적인 형태로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그게 부동산이라든가 원자재로 가면 안 된다. 그냥 완전한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산업의 역동성이라든가 사회 발전하고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케인즈보다도 슌페터가 오히려 그걸 강조를 하는데 슌페터의 바로 제자가 아까 얘기한 그 하이먼 민스키였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자본시장이나 부채 같은 게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금융에서 이런 그 투기적인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규제하고 철저하게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금융 탈규제라는 이야기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앞서 그린스펀 모든 걸 하더라도 다 허용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린스펀이 2003년에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풀었던 걸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2020년 이후에도 계속이 될 거냐?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당장 2009년 10년에도 왜 나중에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뭐 글래스-스티걸 액트를 다시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구조조정 그 제도 개혁이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인플레 상황하고 금융 불안정 상황 2020년대에도 그러면은 그린스펀식의 그런 금융 탈규제의 논리가 그대로 통할 거냐? 아마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투자자분들 중에 이 공매도 문제 가지고 예민하게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공매도가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매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 입장의 논리도 또 흠을 잡기가 힘든데 이게 충돌을 안 하겠습니까? 2020년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면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 순기능만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그 최소화하려면은 이거를 규제를 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돌아서 산업 쪽으로 잘 흘러 들어가는 걸 순기능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거. 자본시장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지 않고 자본시장 안에서 돌기 시작하는 거. 예. 예를 들어 앞서 말한 그 공매도도 일부 자본시장에서 싸우는 거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옵션 시장에서 그냥 투기적인 거래. 우리가 근래 왔던 거래만을 하는 뭐 코인 이런 걸 봤지만. 그럼 이런 쪽에 돈이 남겨져서 이런 쪽에서 스스로 그 증식하는 것들은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전적인 말씀하신 건 좀 고전적인 논리 같고 이건 제가 뭐 자본시장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좀 문제는 아닌데 저는 자본시장의 제일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산주의 경제하고 그 현대 자본주의 경제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네. 자본시장이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중앙경제계획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규정해서 그렇죠. 밸류에이션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 기능을 지금 자본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어떤 큰 기업체뿐만 아니고요. 어떤 뭐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만사만물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나 그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여기다 배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공산당 관료들한테 맡기겠습니까? 뭐 누가 이걸 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 발전시킨 제일 합리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제도 같은 것들이 자본시장에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이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까지 계산하겠다고 들어가다가 또 일을 다 망쳐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는 자본시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계가 아주 우리 삶을 잘 그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제어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부터 좀 지혜롭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와, 이거를 옆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나거든요. 저는 참고로 아시다시피 경제학과도 안 나오고 경영학과도 안 나오고 경상계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인문학 출신이라서 지금 따로 개인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투자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고 큰 시대적 조류와 변화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언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학이라는 게 보면 저도 이제 인문학을 해보면 인문학자들이 미셸 푸코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지금 CBDC에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파놉티콘 얘기했지 않습니까? 50년도 전에 했는데 사실은 제레미 벤덤이 19세기 초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적인 분들은 뭐냐면 되게 시대를 앞서가 가지고 몇십 년 앞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홍기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될 것인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대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